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이 던져주는 그 우리에게 뭐 교육적 측면, 글로벌 다문화 교육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는 서양인들이 동양에 대해서 만들어낸 편견적 이미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지만 그런 접근 방법, 비판적 안목은 뭐 하여간 상당히 여러 사례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걸 한번 예를 들게 해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아마 가장 오리엔탈리즘을 잘 나타낸 것이 요 그림 내지는 뭐라고 하죠? 흐름도가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은 동양과 서양을 구별하는 뭐라고 하죠? 안목이다, 뭐 시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원적 사고가 편리함은 있지만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된 서양과 동양의 대비는 발전에서는 발전된 낙후된, 과학에서는 유러피안 서구 유럽은 과학적이고 동양은 미신적. 그다음에 윤리적인 면에서 자기네들은 기독교에 기반한 도덕적 사회인 반면에 이쪽 동양 쪽, 특히나 중동 쪽은 이슬람이 좀 지배하던 시절, 아까 우리 그림에서도 배태되었던 그런 것들이죠. 비도덕적이고 뭐 그렇다는 것, 종교적으로 신앙적이고 야만적이다라는 대비 구도로 이제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제 해외 지역을 여행하거나 뭐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단순화된 이미지가 가장 쉽게 다가오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 여행 일정에 쫓기다 보면 이런 이원론적 사고의 틀로만 그 새로운 지역을 가서 보려고 하는 성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더더욱이나 이 오리엔탈리즘 내지는 이원적 사고가 가지는 사회적 내지는 정치적 영향력은 되게 지대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을 극복하는 게 어찌 보면 글로벌 다문화 교육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일단 동양과 서양의 차이, 그 다음에 그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편견, 그 편견이 권력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되게 커다란 그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그 오리엔탈리즘의 그 영향력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은 이제 그 오리지널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된 다양한 오리엔탈리즘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에게 안내 차원에서 오리엔탈리즘이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고 우리가 그러기에 정말 비판적 안목을 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오리엔탈리즘으로 제목을 붙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복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이 요즘 우리 많이 쓰입니다. 복제 오리엔탈리즘. 이건 뭐죠? 카피된 오리엔탈리즘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인, 우리도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1990년 중반부터 우리도 이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해외여행의 자유와 또 많은 유학생들 증가, 또 우리 국내로 또 다른 개발도상으로부터 유학생들의 유입 등등 이제 교류도 활성화되고 또 우리 경제력도 많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 이름하여 세계화가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과연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지역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 내지는 선입견은 어떤 것들인가인데 거기에 바로 서양인들이 동양에 대해서 만들었던 오리엔탈리즘이 우리의 사고에도 엄청나게 많이 배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찾아낸 건데 그 계기가 된 것이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인도학 박사자인 이옥순 씨가 유학하던 시절에 그때 저도 기억 연도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될까요? 갑자기 우리나라에 인도 여행 붐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발도상국의 첫 단추를 열었던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낭여행을 하는 성향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인도 여행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인도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여행을 하고 와서 인도는 어떻다 저렇다 하면서 굉장히 신화적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냈고요. 저도 그때 그 영향을 받아서 인도를 한번 가보고 싶은 욕구가 좀 일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들이 만들어냈던 인도에 대한 이미지가 당시 인도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이옥순 씨에게는 너무나 왜곡된 이미지가 많이 이제 대중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쓴 책이 바로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쓰면서 복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내용을 새로 개작하는 이제 그대로 좀 많이 인용을 해봤는데요. 한국 최초로 인도사 박사학위를 받은 이옥순 박사가 있는 그대로의 인도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에 그 책을 쓰게 되었다. 왜냐하면 짧게 여행한 사람들이 국내에 만연한 왜곡된 인도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너무 팽배하고 있어서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제 오리엔탈리즘인데 이게 뭐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그 저자 말이
알다시피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건데 서양이 기준이 되는 서양이 상상하는 서양의 눈으로 재단하고 날조된 동양의 허구성이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다. 그런데 그 오리엔탈리즘이 국내에서 출간된 자료들의 책자들의 특히 인도에 대한 얘기에 그대로 배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 대한 인식이 이미지가 서구 오리엔탈리즘의 재생산으로 드러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읽었던 그 문구가 갑자기 떠오르는 문구가 와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라고 등등의 아주 낭만적이고 무책임하고 표피적인 그런 기술들이 막 난무한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인도에 대한 재현이라고 하는데 우리 좀 왜곡된 이미지로 표현되는 것들, 필터링된 이미지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현실의 인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제된 오리엔탈리즘, 특히나 복제된 오리엔탈리즘은 뭐냐? 인도가 영국에 의해서 이제 식민화가 되었는데 영국인들이 만들어내었던 인도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대로 복제되어서 재현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건 또 현실적으로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비판적 사고와 안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인도를 여행하는데 인도의 여행기 뭐라고 하죠? 인도에 대한 책자들이 아무래도 영국이 식민기 동안 만들어낸 책자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것이 이제 영어로 되었기에 또 쉽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을 테고 여행자들은 쉽게 영어로 책 내지는 번역된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책의 내용은 뭐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팩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안목은 그 시각은 영국인들의 시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국인들의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성향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정보를 너무 손쉽게 얻고 취하는 것은 좀 뭐라고 하죠?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비판적 뒤집어 보기, 까집어 보기, 뭐 소국을 들여다 보기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비판적 사고에서 언뜻 얘기했던 그런 측면을 계속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지 제대로 된 타자에 대한 인식, 왜 다른 지역에 대한 인식, 아니면 또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도인들, 뭐 어떤 소설책에서도 인도인들, 우리 국내에서 나왔던 소설책들도 바로 그런 오리엔탈리즘적 기술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뭐 인도인들 하면 인력거군, 탑발성, 성자, 소매치기 뭐 이런 이미지들이 소설 속에 소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의 이미지 하면 바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행을 못한 사람들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인도를 접하는 사람들은 인도는 그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완전히 고착화된 스테레오타입을 아주 이제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인도를 우리가 복제 오리엔탈리즘으로 보느냐? 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뭐 개인적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저자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인도에 대한 지식이 일단 서양에서 왔기 때문이다. 이건 먼저 우리 일반적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가 좀 더 무서운 건데 우리가 둘째로는 서양의 근대성을 따라잡는 것이 지상 과제였던 우리나라의 발전 연대기에 일제 총과 칼에 지배되었던 것보다도 더 무섭게 지식과 정신이 그들에게 복제되면서 머릿속에 황색 피부의 백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피지배를 받았던 우리 식민 경험을 뭐라고 하죠? 지우기 위해서 우리가 갑자기 이제 그 식민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들이 인도를 통해서 표출되는 것도 있었더라라고 우리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쫓아낼까?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우리 비판적 안목, 뭐 일반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좀 많이 하고 뭐 뒤집어 보기, 뭐 새롭게 대안적으로 보기,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동양의 일부 전통이 서양의 현재보다 나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두 잣대로만 서양이 동양보다 낫다라고 하는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일부는 낫다. 아까 우리 균형적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어떤 거는 동양이 낫고 어떤 건 서양이 낫다라고 하는 적어도 그 정도의 균형적 시각은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아까 우리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지만 편견, 고정관념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우리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여러 자료를 좀 많이 읽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자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거의 영어권에서 만들어낸 자료들이어서 그걸 비판적으로 읽지 않으면 되려 편견을 만들어낼 수도, 편견에 뭐라고 하죠? 젖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조심도 더불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보를 좀 수집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을 좀 배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인도에 상조 특파원을 보낸 게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너무 국내 뉴스만 전달하는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일어났던 사고들은 거의
해외 토픽으로만 다루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관심도 없고 우리 국내 문제가 워낙 진짜 변화무쌍하니까 그렇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우리 정보의 소스가 없는 거죠. 특판을 보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뭐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부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손쉽게 또 CNN이나 뭐 BBC 같은 데서 만드는 세계 뉴스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활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BBC나 CNN은 미국인, 영국인들의 시각에서 뉴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상당히 팩트를 전달해 주는 욕구는 충족될지 몰라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뭐라고 하죠? 좀 오리엔탈리즘적 안목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치면 뭐 방송은 그냥 방송사가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오락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해외 특파원들을 많이 보내서 특히나 해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좀 많이 해외에 직접 파견을 해서 거기서부터 뉴스를 직접 보도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오리엔탈리즘 기원은 어디냐? 뭐 조선일보 일제강점기 때 인도 관련 사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이제 해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갑자기 등장하게 됐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이 개발도상국의 배낭여행 형태로 많은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어떤 여행의 결과물이 바로 영어로 쓰여진 자료를 읽어보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우리 역사에 배태되어 있는 그 식민자의 입장 극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배태되면서 복지 오리엔탈리즘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제 특히나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정말 좀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를 벗어나는 그런 비판적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 안목을 기르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뭐 참고로 또 최근에 나온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그 자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토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스스로가 또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부 뭐 일상까지 배워 있지는 않지만 한때 우리 그 개발연대 시절에 통치자가 좀 우리 국민들을 좀 길들이기 위해서 활용되었던 그런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니까 서구를 좀 따라가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스스로 비하시키는 거죠. 우리는 서구에 비하면 정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다. 게으르다, 뭐 나약하다, 빈곤하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자 벗어나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의도는 가난을 좀 벗어나자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였다 손치더라도 우리를 어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복제 오리엔탈리즘에 빠뜨리게 하는 역할도 했다. 이렇게 관련 지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폄하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 개발연대를 주름 잡았던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반의 그 어떤 그 뭐죠? 기공식 치사라고 하네요. 진해 비료공장 기공식에서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우리는 확실히 못하는 민족, 국민이다. 뒤떨어져 있는 국민이다. 후진국 사람이다. 우리는 막 스스로 폄하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멀지 않은 장래에 다른 선진국가에 못지않게끔 우리도 자력으로 자립해서 남과 같이 떳떳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겠다는. 그래서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자극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말 서구에서도 빈곤층도 많고 빈부격차도 심하고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진국은 실제보다도 더 미화되고 이상적으로 다가오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상당히 뭐라고 하죠? 그 양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선진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제보다도 미화되고 좋은 점만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제보다도 훨씬 더 폄하하는 그런 아주 극화된 양분적 관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오토 오리엔탈리즘은 뭐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우리에게 너무 선진국 지향의 편견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보죠. 일단 동양과 서양의 차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차이 자체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 차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차이는 편견을 만들어내는 토대로 작동을 하고 편견은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었고 스테레오타입은 권력이 배태되면서 뭐라고 하죠?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오리엔탈리즘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오리엔탈리즘이 엮어지기 이전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편견에 빠져 있음에도 그걸 자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관점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적 안목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좀 더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실은 도구적이었다.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술을 배양하고 그런 쪽에 치중되다 보니까 비판적 안목의 교육은 좀 많이 미비했다라는 것이 우리 교육계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비판적 안목의 유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비판적 안목을 가지다 보면 우리 국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만 사실은 글로벌 스케일에서 오리엔탈리즘이 만들어냈던 그런 그 편견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제 안목을 넓히게 되면 정말 우리가 글로벌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우리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우리의 원조 대상국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이주자들, 노동자들, 결혼 이주자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쪽에 여행을 하게 되면 꼭 그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그래서 현지인들과 대화도 좀 나눠보고 현지인들의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않는 안목을 좀 기르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제가 해외 활동의 유의점을 몇 가지 좀 적어봤는데요. 한국의 이제 그 해외 봉사활동이 요즘에 아주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대학생들 특히나 청년층들에게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대규모로 단기간에 한국 사람들끼리 우월의식으로 애국적으로 치러지는 형식이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반성의 글이 많이 이제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언젠가 그 해외 봉사활동에 참가하게 되면 가슴에 큰 태극기를 달고 막 시혜를 베푸는 사람의 자세로 시작하는 것을 아마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은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또 하나의 그 편견은 봉사라는 용어는 우리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시아권에서도 중국도 그냥 자원활동이라고 하고요. 일본도 보란티어라고 한다는데 우리만 봉사라는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자체적으로도 일단 우리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대학생 봉사활동은 2주간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무리한 성과주의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냥 가서 현지 사람들의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같이 호흡하는 것으로도 만족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식민자적 자세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조심해야 될 그 활동 프로그램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젊은 세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관광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데 관광도 좀 안 할 수는 없다소 치면 정말 그 사람들, 현지 사람들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관광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도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그 개발도상국 삶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뭐더라라고 정의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거. 아까 그건 우리 이옥순 씨의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7년을 인도에서 생활을 하는데도 인도를 잘 모르겠는데 짧게 갔다 온 친구들이 인도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책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반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을 좀 해라라는 것. 그 다음에 편견, 고정관념, 그 다음에 한시대의 담론. 한시대의 담론은 뭐죠? 지금은 옳다고 여겼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엄청나게 그릇된 사고였다는 것을 일깨워준 게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기 때문에 그 담론을 넘어서는 비판적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비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짧은 영상, 오리엔탈리즘 관련 영상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려고. The A to Z of isms, Orientalism. The late academic Edward Said developed the term Orientalism to describe how Europeans portrayed the Orient as inferior, uncivilized, and all around weird. But importantly, Said argued this was also simultaneously about defining Europe as the Orient's opposite, superior, civilized, and all around wonderful. The actual term the Orient refers to the rising of the sun in the east and comes from the Latin word oriens.
So we could think of Orientalism as Easternism, or stereotyping of the East. Orientalism, then, is the form of knowledge, in quotation marks, that authorizes and justifies the assertion of Western power over the East. But what does this actually mean? Orientalism acts like a pair of glasses that distort your vision and exaggerate cultural and religious differences. With these glasses, just about everything and everyone seems highly exotic and strange, or worse, fanatical and dangerous. Women in the Middle East, for example, appear only as exotic, a belly dancer or oppressed, a quote-unquote veiled woman, with no nuances in between. And in the early 20th century, you might have seen men portrayed as exotically romantic, or more recently, as crazy and fanatical, a terrorist, and miss all the ordinary human beings along the way. Many Arabs, Muslims, and Asians embrace this controversial term to describe the unique kind of racism they experience. Orientalism encapsulates for many how their culture, religion, and ethnicity are so often reduced to a stereotype, causing their humanity to be overlooked and culture misunderstood. Isn't this just a form of stereotyping then? Well, yes and no. Orientalism is about a much broader set of power relations. When the US government views the Middle East through Orientalist glasses, it creates policies with far-reaching consequences, from outright war waged on other countries to imposing a travel ban on whole groups of people. Perhaps the trickiest thing about Orientalism is that it's not fueled by ignorance or a simple lack of knowledge. Just the opposite. It has historically been produced as knowledge by those in positions of power, whether government officials, religious figures, or the media. For example, when President Trump stated, "I think Islam hates us. We can't allow people coming into this country who have this hatred for the United States," he effectively characterized the 1.6 billion Muslims worldwide as anti-American. Even today, Orientalism continues because it is so ingrained in how we see other peoples and cultures that it goes unnoticed. Even the term, the Middle East, is considered to be Orientalist because it standardizes a Western viewpoint by referring to West Asia and North Africa as the middle of the East. Much of what counts as knowledge about the Middle East and parts of Asia is still produced through those distorting and reductive glasses. And just like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Orientalism remains powerful because it shapes not just how people in the West view the East, but also how they view themselves. From the beginning of Western speculation about the Orient, the one thing the Orient could not do was represent itself. Evidence of the Orient was credible only after it had passed through the refining fire of the Orientalist work. Edward Said, Palestinian intellectual, literary theorist, historian of the colonial narrative. Said explained how colonialism works, not just through armies, but through literature. Not just through conquest, but through anthropology. Not just through oppression, but justified through narrative. He showed how the West painted a picture of the East. Snake charmers, belly dancers, thieves, the exotic, the sensual, the depraved. Said saw it in 19th century Western literature, and you can see it across modern culture. Switch on the news, read the newspapers, look at the images. What stories are you being told? Us versus them. The rational versus the irrational. Civilization versus barbarism. Africans, corrupt despots, starving victims. Latin Americans, drug lords, football players, dictators. Arabs, terrorists, misogynists. Asians, software engineers, religious fanatics. How does it feel to be fixed, captured, framed? Think of Orientalism as a lens. Use it when you read the media. Spot the stereotype. Decode the fiction. Unlearn the myth.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편견으로 이어지는 것들, 우리 책에서 소개된 것 이외에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자라는 것. 그 다음에 일상 속에 배워있는, 알게 모르게 배워있는 우월적 오리엔탈리즘적 사고 한번 찾아보기 한번 노력해보자. 그 다음에 여행하고 싶은 지역을 두세 곳 정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 이미지는 혹시나 왜곡된 것이 아닐까? 아마 영어권에서 만들어낸 이미지가 우리 여행 책자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좀 비판적 안목, 비판적 필터로 한번 들여다보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과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뭐 노트를 좀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서 이번 주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